지난 수개월간 중국이 일관되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겠다면 문은 넓게 열려있고 싸움을 하겠다면 끝까지 내가 상대를 해주겠다. 근데 최근에 와서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겁니까? 대화를 하려면 예의를 갖춰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사방에다가 관세를 올린다는 건 역설적으로 미국이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디커플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보는 인식으로는 이거 미국이 자살골을 넣고 있네? 이거 잘하면 미국 없는 세상에 올 수도 있겠는데? 당분간은 무슨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더 이상의 에너지 수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 관세 전쟁 상태는 우리는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을 축으로 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엄습하는 쓰나미 사태다. 네, 어쨌거나 관세로 숫자 싸움을 하는 와중에 또 미국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직접 하자라는 쪽이고 중국은 약간 협상을 좀 미루는 듯 하면서 참모들끼리 만나서 하자.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중국의 속내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할 때까지 중국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팀 트럼프와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 쪽에서 다 거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갔을 때 루비오 국무부 장관 만나자 했을 때도 그쪽에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자는 거를 트럼프 쪽에서 다 거절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이슈가 있기 전에. 그리고서 관세를 다 때려서 100 몇십 프로 만들어 놓고 자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협상안을 가져와봐 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지?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협상이야? 이런 입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 수개월간 중국이 일관되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겠다면 문은 넓게 열려있고 싸움을 하겠다면 끝까지 내가 상대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해왔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겁니까? 대화를 하려면 예의를 갖춰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리고 비공개하기로 했던 얘기도 마음대로 터뜨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얘기가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하고 나하고 둘이서 단둘이 만나 이건 말도 안 된다. 뭐가 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이거 너무 원색적인 비난이나 비방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군요. 그러면 뭐 같은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시진핑은 그러면 지금 어떤 그림과 어떤 협상 테이블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4대 전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도 계속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상황 인식인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오늘 A라고 얘기했다 내일 B라고 얘기하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라고 얘기했다가 뒤돌아서면 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휘말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기본 전략을 잘 세우고 이것을 잘 견지한다. 다만 트럼프는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상대해 주겠지만 우리가 수립한 기본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사람들은 어쨌거나 경제 질서를 보든 아니면 지금 어떤 나라의 힘으로 보든 시간은 트럼프 편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집권의 성격상
중국이 시간편이지 네. 시진핑이 승자지 시간이 네. 지나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세요? 굳이 무게를 두라면 저는 중국 쪽에 두겠습니다. 시간은 중국 편이다. 예,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예. 지난 8년간 준비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미국이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잘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다이나믹한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오면서 지난 8년, 9년을 준비해온 시진핑이 이길 것인가? 이거 뭐 흥미롭긴 하지만 저보고 배팅을 하라면 저는 수년에 걸쳐 벽돌을 하나씩 쌓아온 쪽에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만약에 시간이 중국 편이라면 어쨌거나 중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약간 타격이 있더라도 네. 버틸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 보면 GDP도 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네. 산업 생산도 견조하게 증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수로 어느 정도 버틴 이후에 예.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네. 그 전략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 고관세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해서 예. 지금 그런 것이지 지금 중국의 경제 상태는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일시적인 거라면 네. 시간이 갈수록 중국도 네.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중국도 고통스럽죠. 고통스럽다. 예.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견된 고통이고 예. 준비해온 고통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체제가 다르잖아요. 예. 중국 공산당이라는 체제는 뭐 100년이고 만년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가는 것이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 누가 더 버틸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미국 쪽이 불리한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 중에 또 일맥상통하는 게 중국에서는 어쨌거나 내수 시장을 계속 강화하려는 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수만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내수만으로 버틸 수 있는가라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 중국 혼자서 예. 문 닫고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중국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내순환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의식한 것은 이미 2007년 8년 이때 의논이 있었고 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시진핑 그룹의 그 정권 장악과 더불어 그 전환기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 그러나 한 발 한 발 대외 경제의 비중을 줄여왔고 또 대외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전쟁 상태라든가 이런 국가 비상 상태에 대비해서 식량도 비축해왔고 귀중한 자원도 비축해왔고 에너지도 비축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막말로 만일에 곡기를 끊고 보급이 완전히 끊기더라도 중국은 1년 정도는 버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다는 뜻이고 예. 그것이 중국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예. 뭐 상품 활동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되고 이제 그런 의미로 드린 건 아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의 관념상으로는 지금 글로벌 싱글 마켓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 시장을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디커플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큰 떡, 이 글로벌 하나의 시장에서 중국을 도려낸다는 뜻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무리가 있으니 무리가 있다는 건 중국이 없으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 그것을 아주 문제가 있는 부분만에 대해서 하자라고 유럽 쪽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사방에다가 관세를 올린다는 건 역설적으로 미국이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디커플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에서 보는 인식으로는 이거 미국이 자살골을 넣고 있네. 이거 잘하면 미국 없는 세상에 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급하지 않고 준비해왔고 견딜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협상이라고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급하야 하더라도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고립돼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지금 뭐 급하게 액션을 취한다기보다 예.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쯤에서 우리가 나가서 베트남 우리 잘해봐. 미국이 저러잖아. 이런 베트남이 알았어요 형님. 이럴 줄 알았는데 유럽에 가도 미국이 저런다고 해서 내가 너하고 뭐 이제 이런 반응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뒤로는 중국이랑 유럽이랑 암암리에 그래도 협상을 좀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은 종종 들려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미국만 왁단시키고 우리끼리 가자라는 것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텐데 그 아까 얘기하다가 살짝 만게 그러면 내수를 어느 정도 강화한다는 건 2007년 8년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대외 의존도도 어쨌거나 낮추자라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그 방향성이랄까 아니면 스탠스 그리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그 강도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지금까지 대외 의존을 해야 되는 건 선진 기술과 선진 자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의 문제는 별로 없고 이제 선진 기술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미국을 우선한 서구 진영에 지금 기술 제재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자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주 대외 경제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대외 경제의 질적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중국이 옛날처럼 무슨 의류 같은 걸 많이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공산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산품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적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중동 국가, 아세안 국가, 뭐 아프리카, 남미 이쪽으로 돌리고 옛날에 일본, 한국이 중국에 와서 그 의류 공장 만들듯이 그렇게 가고 우리는 고부가가치로 간다. 라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 그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도 서비스 위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산업적으로 봤을 때 체질 개선은 첨단 분야 쪽으로 그러면 집중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그쪽 분야를 강조를 작년부터 해오기도 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외 의존도를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베트남이나 후진국 쪽으로 한번 맡기자. 1, 2차 산업 정도는 그런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알면 될 것 같고 뉴스가 또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NG 관련해서인데 뭐 이미 구매를 중단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뭐 나온 거로는 4월부터 중국이 미국산 LNG 구매 중단한다고 그리고 1기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기 전서부터 중국이랑 러시아랑 또 좀 긴밀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미리 좀 준비를 해놨던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뒤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건 뭐 누가 봐도 뭐 유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이라는 게 대체로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이 가져가고 중국의 여러 제품들을 러시아에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이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했는데 그 보복 관세가 두 영역이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역이 어디였냐면 하나는 에너지였고 네. 지금 말씀하신 하나는 식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제가 이 책에서도 한번 썼습니다만 중국이 전략적으로 약점이 되는 물자가 예.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에너지와 식량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에너지와 식량을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보복 관세라는 말도 있지만 이 종목이 이 두 개가 된 거에는 중국이 트럼프 정부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미국이 우리 중국이 에너지나 식량 같은 그런 이 전략 자산으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우린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지금 그 LNG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LNG에 대해서 무슨 성명을 발표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지금 LNG 수입하던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오더를 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당분간은 무슨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미국으로부터의 더 이상의 에너지 수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제가 표면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논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네. 바로 이 지점인데 네. 지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쨌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뉴스 나왔던 게 최근에 미국이 중국 해운사랑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한다는 네. 건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예. 미국한테 또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물가 압력이 네. 나오면서 네. 스스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결정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가. 트럼프 정부가요?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예. 이번 에너지 관련해서 중국도 그렇고 이걸 어떤 양상으로 봐야겠습니까? 중국은 에너지 관련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아, 중국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비축량도 크거니와 지금 그 러시아로부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확대량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해서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2까지 지금 그 플랜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파이프라인 달아가지고 지금 계속 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지금 줄였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바로 이런 그 에너지 전략 자원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왔고 네.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이제는 충분해서 그래서 작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 그 설치 용량도 지금 줄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공급이 어쨌거나 줄어들고 아무리 준비를 했다지만 그게 아니라 네. 중국의 에너지 수요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발전 용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안 믿기는 합니다만 예. 제가 몇 번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정책이 들어온 근본 원인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에너지 무기화가 됐을 때 견딜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원유를 수입해 와서 가공해야 되는 네. 그런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앤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나면 발전을 뭘로 하느냐는 거는 그럼 그걸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면 석유나 석탄 이런 LNG 같은 에너지 수요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긴 하겠네요. 네. 예. 그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그러니까 그 정책이 200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5년 만에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국식 정책의 무서움입니다. 누적의 힘. 그건 좀 무섭네요. 네. 에너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기차 얘기했는데 예.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네. 진짜 큰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중국은 오케이입니다. 네. 미국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관세를 마구 매길 때 예. 사실 왜 이러는지 모두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럼요. 저 자신도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존중하고 제가 존경하는 몇 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예. 지금 거의 하나로 통일돼 가고 있습니다. 그건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네.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는 거다. 예. 자기 임기 내에. 그래서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면 일단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과 수입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거고, 두 번째는 미 연방 정부의 재정이 지금 매년 2조 달러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겠다. 예. 그럼 어떻게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재정 문제는 1조 달러만큼 들 쓰고 1조 달러는 더 벌어온다. 그래서 1조 달러를 덜 쓰는 거는 닿지. 일론 머스크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큰 게 이 이자 비용을 낮추는 거죠. 예. 이자 비용이 지금 거의 뭐 8천억 달러 뭐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다치가 노력을 해주면 네. 만일 그 이자 비용을 없앨 수 있으면 1조만큼의 지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조를 벌어오면 되는 거죠. 네. 어디서 벌어오느냐? 관세. 그래서 이 관세가 여태까지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은 올리되 경쟁을 하지 않게 되는 수준까지 내리지는 않는 이런 수준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이런 추측이, 트럼프에 대한 이런 추측이 맞는 거라면 트럼프는 이걸로 정말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 바로 어저께 네. 그 미국의 그 CSIS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지금 분석된 결과를 보면, 제가 숫자를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대충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말대로 모든 관세가 진행이 된다면 네. 금년에 미국이 관세로 들어올 수입이 아마 5천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 그런데 트럼프가 또 약속한 그 감세 정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없어지는 부분을 상계하고 나면 아마 세수가 한 3,300억 달러.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될 거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가겠다. 제 그런 의도로 믿을 수 없지만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그럴 거라고 합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그 두 포인트에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 인하 내리려고 하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게 그렇죠. 거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왜 트럼프가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네. 왜 채권이 출렁일 때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가를 그렇죠. 예. 설명해 주기도 하는 거죠. 금리 오르자마자 SNS 켰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파월 의장한테 정말 이럴 거냐, 예. 이자 정말 안 내릴래 라고 하는 그 원인이기도 하겠죠. 예. 참 이게 각자의 사정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예. 또다시 이제 둘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네. 그 다음 스텝과 중장기 양상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적어도 중국 측에서는 사실상 미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끊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요? 예. 그러면 아무리 서로 장벽을 세운다지만 네. 그게 가능은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관세를 뭐 150%를 때린다면 예.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협상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 협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측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관세가 네. 54%, 60, 56% 하여튼 뭐 요 정도 대를에 가면 예. 사실상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규모는 네.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100%, 80%든 다 상관이 없고 지금 50몇 프로, 60% 넘어가는 순간 이미 미국과는 그런 무역을 못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145% 아니고 내가 통 크게 40% 깎아줄게. 105%. 네. 의미 없고
더 깎아줄게 20%더 펜타닐 빼줄게 20% 85% 그래도 의미 없고 네.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야 그러면 내가 그럼 원래대로 해주랴 이런 식의 그럼 협상을 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닐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몇 년 전부터 얘기해온 대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라는 수년간 반복해온 단어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직전 질문에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 이었던 게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다 같이 망하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걱정인 게 중국은 오래전서부터 준비를 했다 쳐요. 네. 실제로 한 것 같고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미국은 여전히 그래도 1등 국가고 달러 찍어낼 수 있는 국가니까 네. 그걸 다 치는데 유럽부터 우리나라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안 하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서는 이 기간 동안에 네. 우리는 어떻게 버틸까라는 걱정이 문득 들어가지고 지금 어제 그 CSIS 보고서에 보면 예. 각 국가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분석을 해놨는데 예. 몇 군데만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51% 줄어들 거라고 하고요. 네. 대만이 28.6%, 한국이 28.1%, 그리고 일본이 25.7% 정도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들 거라고. 네.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컴바인드 테리프, 그러니까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그 관세를 대충 43.8% 잡았을 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만일에 145%면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그 관련된 국가들의 임금 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가 7.1% 상승하고 임금은 6.3% 상승하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임금은 오르겠지만 물가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해놨느냐. 여기 보시면 한국은 임금은 마이너스 1.8%가 되고 그런데 물가는 1.7%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당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상 보면은 미국 빼놓고 나면은 다 뻘겋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네요. 예. 아니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GDP 변화 예측한 걸 보면은 네. 멕시코가 이제 제일 빠지긴 하지만 미국 자신이 0.84% 마이너스 0.84%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0.17% 나왔어요. 그래서 대만보다는 좀 적지만 뭐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타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과 그 연관된 공급망이 시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예. 어떤 결과가 올 거냐. 그래서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으로 수출 못한 이 상품들을 중국이 쓰나미처럼 네. 아세안 국가로 쏟아낼까 봐. 예. 그러면 자구 산업망이 절단되지 않겠느냐. 그러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관세 전쟁 상태는 우리는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을 축으로 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엄습하는 쓰나미 사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90일 유예예요, 유예. 네, 네.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유예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관세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몇 퍼센트 뭐 내려간다고 해 본들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숫자일 것은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다음에 미중 그리고 제3국들 이 다수 간의 관계로 다자 간의 관계로 분석의 틀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네. 앞에서 봤었던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어쨌거나 나라비를 세우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다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드는지,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국이기도 하고
중국과의 경제 긴밀도도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미중 무역 다툼에 의해서 또 우리가 얻게 될 피해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 뭐 2+2 통상합의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예.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을 하지 못하면 시장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자원 빈국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자원도 다 외국에서 가져와야 돼요. 예. 따라서 이런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서 선방이 되는 거는 그 해외에서 가져오는 자원과 우리가 시장에 내다 파는 제품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 산업 능력이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태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이 공유되는 상황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내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노든 사든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온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서 네.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음 단계에 한번 퀀텀 점핑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좀 기회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전환을 해야죠. 좋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이거 해석이 필요할 네. 것 같아서 그것 좀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갑자기 4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얘기를 네. 한번 툭 던졌어요. 네. 중국 실험실에서 네. 발생한 거라고? 네.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 트럼프 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워닝 사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또 문제로 삼을 수 있어라는. 끌어올 수 있는 거 다 끌어오는. 그렇죠. 예. 저는 트럼프 팀에서 이러이러하고 저마저마해서 이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앞부분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그동안 행동을 보면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앞에 그 명분이나 네. 이유나 이거는 뭐 상황 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트럼프하고 담판을 할 때도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건 갖다 붙이는 얘기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안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 이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담판을 할 때도 결과를 놓고 담판을 해야지 네. 원인이나 과정을 놓고 담판을 하면 아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참 자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읽혀지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베네수엘라하고 가이아나 영토 분쟁 관련해서 이거 미국과 또 중국의 대리전처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 결국에는 뭐 에너지 안보까지도 갈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중국 입장에서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외교전 수준으로 중국에서는 받아들일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드라이하게 딱 이 뉴스 정도로만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거여서 올해 초에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이 군 간부들 숙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런 시대인가? 이게 아직도 그렇게 해서 그립이 잡히는 시대인가 들기도 하면서도 어쨌거나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그 뉴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시작점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날린 그 풍선이 예. 예, 미국 상공을 침범을 해서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F-15로 하여금 격추하게 해서 그렇죠. 수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그 후에 미국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죠. 그렇죠. 예, 팔로우 뉴스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당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의문에 실종을 했고요. 그 다음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즈음에서 미국의 공군학교 홈페이지에 중국의 그 로켓군의 구체적인 정보가 쫙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특급 군사 정보가 공개가 된 겁니다. 미국 쪽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설왕설래 말은 많지만 적어도 로켓군으로부터 내부 정보가 미국으로 전달됐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었고 그 후에 그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로켓군의 장성들이 십수명이 붙잡혀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 대부분이 낙마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수 비리도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군수 산업체의 경영진들도 많이 잡혀갔고요. 마지막으로 그 당시 국방부장이 실각을 하게 됐고 그 전임 국방부장도 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때 미국 측에서 그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하자. 네. 완전히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중국이 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달간이나 그 국방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에 예외적으로 해군 장군이었던 동준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는 이제 군대 총지휘 조직이 군사위원회인데 네. 군사위원회 주석은 시진핑이고요. 그다음에 2사람의 군인 부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 군사위원회 위원 자리도 못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봤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 부주석 중에 한 사람이고 미국과 싸울 때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기로 되어 있던 허웨이펑이 드디어 붙잡혀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총애하고 키워온 미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키워온 로켓군 조직이 이제 괴멸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허웨이펑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이 사건을 즈음해서 다른 한 사람의 그 부주석인 장여우샤가 실제적으로 군권을 장악한 거 아니냐라든가 군부가 장여우샤를 따르는 것 같다라든가 장여우샤가 요즘 시진핑 주석을 대하는 태도가 전 같지 않다라든가 뭐 이런 그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미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단련해오고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훈련을 거듭해온 군대의 수장을 네. 누가 그렇게 실각을 시키고 잡아다가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시중에서 떠도는 소문들은 그래서 시진핑이 위험한 모양이야라고 이어지는 거는 좀 그 논리가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이슈, 태도 이슈 때문에 좀 그립력이나 그러니까 장악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네. 결국에는 위에서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중국에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 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일일 수 없고 네네. 본인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키워온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겠죠. 데미지는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런 돌아다니는 소문식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뉴스만 팔로우하기에는 약간 음모론이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점에서 그러면 이 위기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기회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만 어떤 리더십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행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좀 어떤 스탠스와 어떤 대응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일까, 여기에 대한 제언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이 관세 전쟁판은 한미 관계 이런 식으로 쌍무적으로 보면 안 된다. 미중만 봐도 안 된다. 지금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경쟁하는 거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예를 들어 좀 15%로 협상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쟁국이 10%로 협상을 이끌어낸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옛날처럼 1대1의 협상 구도가 아니라 이 N대 N의 또는 N대 1의 협상이라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런 그 다개체, 다국 게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미국에 대해서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넘어가 주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극단적인 예지만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럼 미국이 어쩌겠다는 건가? 그럼 역설적으로 만일에 우리가 지금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25%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그럼 우리는 그 전에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숫자를 끄집어내야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기준이나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이 협상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사실은 진행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